존경하는 우리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의 시정 질의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김창규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시는 우리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수고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그 임기 한 두 달 남겨놓고 있죠? 네. 뭐 거칠게 달려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작금의 제천 지역 경제 상황과 그리고 제천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희망적입니까? 저는 그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렵고 또 정치 정세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천은 그래도 꾸준히 희망의 씨앗을 갖고 오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수치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투자 유치를 지금 이제 우리가 4조를 향해서 우리가 매진하고 있다는 거. 이건 전무후무하고 제천에는 엄청난 큰 자산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자 숫자가 1,000만 명 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취업률이 특히 여성 취업률이 58.몇%에서 64% 가까이 됐다는 거. 그리고 출생률이 저희가 0.92.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전국 평균보다 이제 0.12죠. 상당히 높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줄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 국세 징수액이 전국적으로 12% 감소했는데 제천은 약 1%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 주관적인 얘기만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수치로 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시장님 특유의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진단을 하셨습니다. 저의 진단은 좀 다릅니다. 저는 현재 제천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이거는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차지하더라도 지역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상가는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출산율은 최저이고 자살률은 전국 최고의 성과가 꼽히고 있습니다. 최악의 침체 국면이라고 진단합니다. 농민, 상공 시민, 자영업자, 셀러리맨, 그리고 여성,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 전 분야에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 소리가 저는 귓전에 들립니다. 작은 것에도 탐욕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존의 절규마저 끊긴 황망한 그리고 쓸쓸한 거리에 찬바람만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시장님의 진단은 시장이 개인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14만의 시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가져옵니다. 제천은 지금 전반적으로 골수암을 앓고 있는데 시장님이 찰과상 정도로 느낀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에 국제관광화제 6억, 단독 공연 4억이라는 추경에 올라온 걸 봤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제천 실정을 들어보니 올만하구나. 시민들의 생각과 현실 인식과 굉장한 괴리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통합을 울릴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하층 저소득층 50%를 바라보고 정책을 하셔야지 상층 20%를 바라보고 시정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리더를 가진 조직은 그 시민은 불행하다.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의식을 시장님이 느끼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는 듣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황폐하고 잿빛입니다.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잘 돼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돈 벌 준비하십시오. 이런 무지갯빛 희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뭔가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동안은 기반 구축 사업 또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뭔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경기와 사기 꺾인 시민들 위해 감동을 줄 만한 뭔가 시장님의 특유의 침체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특유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시급한 대천의 문제,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갖고 계신 보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항상 우리 시민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그 작금의 사태에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불어닥치는 그러한 위기의 바람입니다. 저희 제천시도 그 위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뛰어온 거고, 그래서 희망의 씨앗을 우리는 키우고 있다고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괜히 감성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진단할 때는 냉철해야 된다. 그 냉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제천을 떠난다고 하는데 고용률이 왜 증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출생률 아까 점점차이다고 그랬는데 제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제천의 당면 과제 중에 무엇이 시급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풍압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그 개혁한 그 개혁 그 요체를 보시면은 시민들이 소외되어 있던 국제음악영화제를 지금 국제음악영화제 시민들은 질문 드린 게 아니니까 질문에 답변하시고요. 지금 이런 것들 말씀하셨잖아요. 소면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근데 풍악이 아니다. 그거는 음악영화제는 풍악이 아니라는 걸 생산을 하기 위한 시간이 60분 제한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엇이 당장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거시 언뜻 생각이 안 나시면 아니에요. 왜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시정을 해오듯이 미시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는 제천 경제에 어림도 없습니다. 거시적으로 우리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때 제천 경제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투자 유치 우리가 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 2조 원이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광객 1,000만 달성한 게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성과 발표도 아니고 시장님 성과를 듣자고 지금 시정 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성과가 없다고 지금 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과 시간을 벌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인프라는 그거는 제천 경제를 그렇게 미시적인 접근법 가지고는 제천 경제 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의장님, 저는 지금 논쟁을 하자는 토론회장이 아닙니다. 제 이재신이라고 하는 시의원 그리고 시장님께 질의와 답변의 관계에 서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토론하자는 게 아닌데 자꾸 시장님께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를 한번 꼭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직면한 당면 과제가 뭐냐, 이거를 제가 여쭙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보는 관점이 대등할 것이라고 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지자체나 다 인구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기지, 특히 지방은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또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이 보관이 계신가 생각으로 제가 여쭤본 건데, 하여간 사람이 없으면 교육이니 복지니 뭐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가장 절실한 바로 인구를 늘리는데, 저는 옆 동네에서 꼬우는 그러한 인구 정책보다는 자연 증가율을 높이는, 즉 출산율을 장려하는 이런 인구 정책이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장님 때에도 아이를 첫째 아이 낳으면 얼마, 둘째, 셋째 얼마, 이런 정책들 굉장히 직자적이고 또 보상적입니다. 어찌 보면 사탕발림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애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 이거 좀 인간 존엄 문제에도 좀 해당이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보상적 개념의 복지가 아니라, 출산율 장려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여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투자를 해야 돼요. 결혼 전에. 애를 낳고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데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 애를 낳고자 하는 정년기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주거예요, 주거. 집. 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새도 둥지가 있어서 알을 낳는 것이죠. 사람도 둥지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많이 낫습니다. 집 만드는데 너무 힘드니까, 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막상 둥지가 없으니까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루고 차라리 안 하고. 지금 선진국에서는, 또 선진국의 선진도시들은 1만 원, 10,000원이면 들어가는 아파트 만든다고 합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연애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주거 공간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 이런 보상적인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주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 정치는 개인 간의 또는 집단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전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통이 전제돼야 됩니다. 머리를 맞대고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바빠서, 또는 그 사람이 꼴보기 싫더라도 정치를 한다면은 일단 만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2년 동안 보면 저하고 개인적인 만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저하고 개인적인 통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단체로 당선 축하를 의림제에서 커피 같이 6명 의원들하고 마신 게 다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임기 반환점을 2달 남겨놓고, 그래도 야당의 부의장이고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의결 기간의 한 축이었는데 이 정도의 교류가 없었다, 이 정도의 소통이 없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저는 이 부의장님하고 친밀하게 제 자신은 항상 어디서 만나든지 그러니까 항상 반가웠고, 그리고 대화를 할 준비가 계속 돼 있었어요. 그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한 번도 안 만났다 그러지만 그 여러 계기에, 아니 물론 행사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간담회 같은 데서도 이제 만나 뵙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자리를 몇 번 마련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의회 일정, 또 제 일정,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 의원님 또 우리 각 의원님께 조금이라도 좀 멀리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바쁘게 걸어보시고 그런 뭐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특히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의원들 대부분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의원들은 뭐 답이 뻔하죠. 뭐 저희도 만나기 싫어한다. 독주가 가능하니까 그냥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두 바퀴 수레 바퀴는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앞으로 하여튼간 명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려인 유치라는 공약을 일찌감치 내놓고 중앙아시아의 대사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가지고 고려인들을 대거 국내 제천에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선포를 하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이는 다 와 갑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시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한 52명 정도 온 것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손해였는데 시장님께서는 2,000명 고려인 유치를 얘기하셨잖아요. 1,000명 3,000명? 1,000명은 하여튼간 그 약속을 드렸으니까 네. 기본으로 달성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3,000명까지도 저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5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그 12일자 4월 12일자 기준으로 하면 현재 142명이 이주를 했거나 지금 이주를 위해서 직장 일자리를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군요. 네. 그래서 140명까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0명이라는 숫자가 4년 임기 동안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외 협력관이라고 이제 현지에 두신 분들은 지금 어떤 지급액이 없죠. 활동 우리가 저희가 지금 1억원을 그 책정을 해놨는데 그건 지금 쓸 단계가 아닙니다. 세분에 대한 예예 세분. 그리고 지금 그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고려인 유치센터 제동부 유치센터 이 센터가 연한 2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인건비하고 그리고 4년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100억에서 1,000명이 유치된다. 100억 투자해서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 나와도 50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3년 3년 정책입니다. 3년 정책인데 작년에 이제 5억이 책정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쓴 건 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19억 6천 이제 책정이 돼 있고 내년은 19억 6천. 50억 정도에 네. 꼭 말씀하신 대로 1,000명 그 이상 꼭 달성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숫자로. 네.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이죠. 시장님은 지난해 제3단지에서 김영환 부지사님하고 구청풍대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부지사께서는 청풍대교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안중에 브릿지 카페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참여했던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백지화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거부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거는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경제적인 이유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첫째 이유는 이제 그게 콘크리트 내부 연한이 50년 아닙니까? 근데 벌써 40년이 넘었고 지금 그 구청풍대교 상판이 내려앉아가지고 50cm나 막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사람
그 골절됐을 때 그 철심 박는다래죠. 그런 거가 그냥 엄청나게 박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문체부하고 정풍대교 할 때 구대교를 철거하는 걸 조건으로다가 우리가 예산을 따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큰 고생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17년 동안 저희가 고생을 했습니다. 철거비 약 200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안전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보강, 그 다음에 거기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놓고 또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다 하면은 거기다가 음식점 몇 개 차리려고 아마도 제가 보기엔 최소한 매몰 비용 합쳐가지고 1,000억 원 이상 들 겁니다. 1,000억 원 이상을 거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 내구연한이 50년인데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8년 9년밖에 안 됩니다. 그 기간 쓰려고 이거를 우리가 1,000억 이상을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우리 시민들께 해서는 안 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청풍구대교가 용도가 폐기됐다는 것은 네. 자동차가 지나가는 교통 트래픽 기능이 상실됐다는 얘기지, 다리로서 브릿지로서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조차 폐기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상판이 지금 내려앉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보수해도 되고요. 여하튼 교통으로서는 기능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보통 콘크리트 안전하지 다리가 제가 내구연한이 50년, 그러면 외국에 뭐 이 다리 이런 거 그건 계속 안전성을 보강을 하죠. 그러니까 네. 그때 김영환 지사님이 와서 하신 말씀 중에 철거는 꼴찌 정책이다, 하등 정책이다. 철거는 마지막 하면 된다. 다른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하다가 저기 안 되면 마지막으로 철거하면 됐지. 왜 철거를 서둘러 하느냐.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다가 안 되면 철거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김영환 지사께서도 제시하셨던 것이 모든 재원은 저희들이 부담하겠다. 마지막 용역까지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까지도 부담하고, 거기서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제안했던 그 철거 비용 부담을 지사님 임기 끝나고 딴 데 가면 다른 지사가 뭐야 몰랐던 일인데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각서라도 써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돈으로 철거도 안 하고 충분히 여유 있게 시간 가지고 활용 방안들을 검토하다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장사가 잘 되면 제천시에 이첩하겠다. 다 하등의 제천시에서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꼬먹고 알먹겼어요.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하겠다. 로드카페, 브릿지 로드카페 짓는 것도 다 그쪽에서 부담하겠다. 장사가 잘 되면 환원하겠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면 다리 폐쇄하는 것도 철거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 이런 후조건을 왜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조건으로 이제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기 때문에 다리는 충북도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그걸 보장할 수 있다면 개발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면 백지화된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충북도에서 지금 그 개발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또 시민들 모두에게 물어봐도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철거까지 그쪽에서 책임을 지대는데 활용 방안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맞죠. 철거는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애당초 그 제천에서 개발하라고 그럴 때 그거를 쉽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시하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한테 손해가 옵니다. 그렇죠. 민소로서 반드시 만드시고 우리가 반대할 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손해 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이제 도청의 결정 사항입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물이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 방안이 있으면 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도 해가면서 할 테죠. 그냥 뭐 위험수입 감호하면서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정책 같습니다. 잘할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장님은 행사를 좀 많이 다니신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뭐 장윤정처럼 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의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물론 행사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행사 주최자의 또 성의도 있고 또 저희들도 역시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먹고 사니까 행사를 참여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이나 공익, 의정, 시정 이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정 활동할 동안만은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의도 했고요. 시장님께서는 시정과 이 행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너무 과하지 않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임기 20개월 동안 1521건의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대외적인 행사 1521건. 각종 개막식, 협약식, 기탁식, 이취임식, 공연, 준공식, 공식적인 행사만 그렇습니다. 그럼 비공식이나 개인적인 소모임까지 합치시면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근무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평균 5회꼴의 행사 참여입니다. 이것이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저는 거의 철인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제할 서류도 많고 꼼꼼히 챙겨봐야 할 기획서도 있을 거예요. 각종 민원도 많을 터인데 거기다가 관광 청사진도 그려야 되죠. 또 기업 도시 유치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들어야 되죠. 시간이 도저히 소화하시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구석은 빵꾸가 나는 겁니다. 어디 한 구석은 소홀해지는 겁니다. 저는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많이 가시다 보면 어떤 시정에 대한 몰입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다 됩니까? 이 공무원 생활, 고위 공무원 생활 한 35년 해보면 거의 90% 정도는 그냥 보는 순간 그걸 판단했습니다. 그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시간 들여서 들여다봐야 될 거는 한 5% 이내입니다. 그래서 5% 정도 되는 거는 제가 요새도 그렇지만 싸들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저는 3시만 일어나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감히 이제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유권자들한테 표 구걸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하여튼간 우리 산하단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내가 차기 지방선거에서 한 표라도 내가 부탁을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사실은 좀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약해서인지 모르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더 시간이 더 걸려요. 삐진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많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가지고 축하해 주는 게 낫겠다.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내보켜서 그분들을 봐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거나 위안이 되는 것보다는 좋은 시정을 펼치면 그분들이 당연히 그냥 시장님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분만 쭉 훑어봐도 된다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공무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외교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이나 일단 가장을 갖다라고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5분 투자할 거 10분 더 투자하고 10분 투자할 거 1시간 더 투자하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1년 정도 지나고서 시장님께서 부서 자율주의 한번 표방하신 적 있죠? 네. 항상 그렇습니다. 부서 자율주의. 네. 그건 책임이 뒤따르는 자율이죠? 네.
그렇죠? 부서에 어느 정도 임명을 하시고 부서장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라. 이제 이거를 조금 곡해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부서에 떠넘기고 그 부서 자율주의 뒤에 숨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봅니다. 근데 부서 자율주의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책임까지도 떠넘기는 겁니다. 사실은 시장님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당신들은 일만 하시오. 화장, 팀장, 중간 일만 하시오. 열심히 일하시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부서 자율주의, 즉 부서장이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말씀 올리면은 저는 본래가 부하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제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표현하신 것 중에 약간의 이제 그 워딩의 차이가 있는데 부서에다가 제가 자유를 준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주창한 거는 각 개인 우리 직원 개개인들한테 그 자유를 준 겁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창의적인 행정이 되고 직원 주도적인 행정이 되려면은 이 개인들한테 직원 개인들한테 민주적인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제천은 망합니다. 제천 행정은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만 해도 벌써 60년이 넘은 낡은 머리입니다. 제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다고 그 제 머리에서 나온 걸 그냥 밑에 사람한테 상위 하향식으로 마구 먹이고 그러겠습니까? 부서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확대한다라는 아닙니다. 아니 책임을 그러니까 이 권리를 확대한다는 그 대신 성과로 성과를 가지고 이제 직원들을 하나하나 그러면 자율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자율은 책임을 자율적으로 자율을 해라. 자율적으로 일을 해라. 자율적으로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래도 그게 자율은 부담이 되죠. 책임주의니까. 책임이 있어야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러니까 책임을 시장님이 지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행정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그냥 쫙쫙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주무관이나 이런 행정 공무원들이 일을 위반할 때 책임은 내가 지겠다. 당신들은 일만 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아니 저는 그 책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의 그 어떤 의견 또 저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 그 권위적으로다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패단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요? 시장님의 그런 생각에 대한 패단. 뭔가 부서에 대한 지시나 업무 지시라든가 어떤 강제 부분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시장님 남들이 흉내를 냅니다. 민원인이 시장님한테 물어보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 되도록 합시다.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잘 되도록 합시다. 뭐 이런 불투명한 얘기들,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자신감 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되는 거요, 많은 거요. 지금 시민들은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언제까지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원하지 이거 검토하고 잘 되도록 서로 합심해가지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좀 시장님께서 틀 잡아서 지킴을 해주셔서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브라인드 면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거죠.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심사위원들과 면접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에는 각종 출자 수령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조 단체들도 있고요. 이곳에서 이사장과 이사, 상임이사, 사무국장, 누구 직원도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충원할 때 공개적인 루트가 있어요. 스케줄이 공고 모집을 내죠. 공고 모집을 내고 인재들이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 루트에서. 근데 최근 시장님께서 한방바이오 이사장님을 내가 모셔왔다. 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학사 동기다. 그거는 영화시키지 마십시오. 여하튼 이렇게 인사에 개입한 거를 시인하셨어요? 자인하셨어요? 이사장은 제가 그걸 어떻게 인사에 개입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 풀을 확보하는 거를 가지고 인사에 개입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이제 풀 중에서 이제 이사장이 되겠다는 사람은 지원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그걸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개입을 했으면 이거는 인사에 제가 개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의 그러니까 한방재단을 지금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건 이러이러한 사람 진짜 인재가 필요하겠다 하면 그 인재를 많이 초청을 해서 이 응모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시면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한번 응모해봐라. 당신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은 한번 응모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죠. 그 다음에 무슨 심사 과정 이런데. 예. 근데 저는 그 직을 초대를 한 거는데 시장님의 표현에 오류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연관을 시켜요. 저도 그렇지 아니라고 보는데 누구 하나 채용할 때보다 시장님과의 관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만 해도 한 30가지 됩니다. 시장님은 더 많으실 테죠. 고향, 후배, 학교, 동창, 군대, 대학 동기서부터 많은 사회적 관계가 있어요. 거기서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도 아마 하마평에 고향, 들국하마리가 북하시리요? 거기 후배다. 이사장님도 문화재단이사장도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올바르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풍토 때문에 그런지 응시를 하지 않아요. 공모를 하면 다 뽑아놨겠지. 둘러리시기 싫어. 이러면서 좋은 인재들이 응시를 포기합니다. 이거를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정말 거기는 그 이사회에서 선임된 인사위원회에서 정말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 풍토, 외압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그 풍토 이제 한번 마련해 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지나면 거기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7대1, 8대1 이렇게 높은 경쟁률 속에서 좋은 인재를 호송할 수 있게끔 이런 풍토 마련해 놔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꾸 누가 지정을 했어, 누가 개입했어, 정해놨어, 들러리 쓰지 마. 이런 풍토를 이제는 막아야 된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사실 조선시대 때 단종을 위해서 문종께서 인사 시스템 중에 황표정사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사실. 근데 이게 단종 때 김종서가 이걸 전행을 하다가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여러 명이 있으면 거기다가 황표 누런 표시를 해뒀어요. 그럼 이 사람 뽑는 거예요. 이 황표정사 이것 때문에 계유정난이 일어났어요. 참 인사는 그래서 만지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출자 출연 기관이나 모든 우리 주변의 기관들, 단체들 이런 데 있어서 인사 시스템은 자체 승진이라고 봐요. 자체 승진. 주무관이 팀장이 되고 팀장이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상임이사도 넘볼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뽑는 것은 밑에 주무관을 뽑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상임이사가 될 때 사무국장이 될 때 업무는 환하게 파악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상임이사 사무국장 되려고 더 노력해요. 그리고 새로운 25 청년들 안에 직급을 줘갖고 들어오면 허일 잘할 테고, 그걸 가지고 누가 이거 27살짜리 구급으로 말단으로 들어오는데 이 인사 가지고 누가 개입된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앞으로 특조출원기관은 그렇게 자체 승진을 시키고 하부를 뽑고 그렇게 되면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할 만나고 그런 루머도 없을 테고 또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질 테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하산은 이제는 그만입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찬 지역경제, 머무는 문화관광, 소용없는 건강도시, 행복한 현진농산, 똑똑한 생산행정 등 총 5대 분야의 47건의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행률은 23.4% 정도. 아예 저기죠. 58.몇%. 58?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저는 이행한 것만. 아니 이행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주 소통하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많이 좀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좀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오늘 저한테 참 유익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꼭 명심해서 더욱더 의원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생각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 정답이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공직에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의 정답은 시민의 생각을 가장 잘 바라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어렵다고 하는데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눈높이는 시민들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개선되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